반갑습니다. 자, 이번 학기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강의를 진행할 저는 임성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요.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혹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혹은 전공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지만 아직은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너무 지나치게 깊이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머신러닝이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신경망이 어쩌고 막 이러는데 신경망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과 함께 이런 인공지능들을 우리 실생활 속에서 가볍게 간단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에 대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제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툴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동차를 공부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이 자동차를 공부한다는 말도 좀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동차라는 것이 가볍게는 그냥 운전면허를 따서 이 면허를 따기 위한 공부가 자동차를 공부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내 목표가 그냥 차를 구입을 해서 차를 타고 출퇴근하거나 차를 타고 어디 놀러 가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동차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냥 운전면허증을 공부한다는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엑셀이 있는지 어디에 브레이크가 있는지 자동차 출발할 때 어떻게 시동을 켜는지 뭐 1단, 2단, 3단, 4단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 정도를 공부하는 걸 수 있겠죠. 만약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운전면허를 공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엔진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뭐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기어가 어떤 식으로 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고 이 부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알아야 되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자동차에 대한 공부는 또 다르겠죠.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공부가 다를 거고 자동차 엔진을 다루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공부는 또 다를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차를 공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사람마다 이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인공지능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얘기는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컴퓨터에 아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이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보통 이제 머신러닝,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엔진을 어떤 걸 사용을 할 건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 엔진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공부는 할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는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할 거예요.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은 운전면허를 공부하는 것처럼 운전면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공부하고 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그 원리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식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책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생처음 인공지능 위드 스크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책에 있는 챕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라는 이 프로그램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한두 번쯤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블록 코딩이라고 하죠. 이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레고 블록을 쌓듯이 이렇게 쌓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프로그래밍 언어기는 한데 얘는 좀 교육용 언어예요. 그래서 이 스크래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 스크래치가 블록으로 되어 있고 키보드를 사용해서 어떤 명령어를 넣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조금 나이가 어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언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최근에 처음에 나왔을 때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블록 코딩 언어들이 머신러닝에 관련된 어떤 명령어들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머신러닝들에 관련된 함수나 이런 명령어들이 이런 블록 코딩 언어들 안에도 이제 탑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안에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그 내용들 간단하게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 생활 속 인공지능의 존재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이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의 구분, 즉 인공지능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즉 인공지능이 뭔가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게 좋은 인공지능인지 그렇지 않은 인공지능인지, 얼마나 뛰어난 인공지능인지, 혹은 이제 덜 뛰어난, 혹은 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에 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이거를 3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원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인공지능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처음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쭉 이어져 내려온 인공지능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인공지능의 존재감을 느껴봅시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 등장하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에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나오죠.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상하는 것들을 영화 속에서 우리가 좀 구현을 해내죠. 영화 안에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감정과 자의식을 가지고 있죠. 로봇이 혹은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은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사랑도 하고 이러죠. 그러면서 자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사랑받지 못할 때 슬퍼하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이런 로봇들도 영화 속에 종종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은 인간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자의식, 이런 감정들 때문에 인간들과 대적하는 존재로 종종 영화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공지능들, 이런 로봇들은 어쨌거나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은연중에 좀 거부하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혹은 두려워하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영화들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영화 속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존재로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를테면 아주 옛날에는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수정구슬은 점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거였죠. 수정구슬을 보면서 이제 미래를 점친다든지 혹은 어떤 물건이 숨어 있는 곳을 점친다든지 혹은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면서 TV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TV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혹은 지구 정반대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상이라든지 지식, 정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텔레파시라는 것이 있었죠. 텔레파시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상과학 소설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었죠. 자, 뭔가 생각을 하면 이 생각 자체가 사람들에게 통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실제로 텔레파시를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휴대전화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멀리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국에서 영국으로, 한국에서 독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생각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영화 속에서 나온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 속에서 등장했을 때 얘는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환영할 만한 존재로 다가올까요? 사람들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기계들의 노예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인공지능을 로봇에 접목시켜 가지고 로봇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기 싫어했던 위험한 일들, 좀 지저분한 일들,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로봇한테 맡겨버리고 그리고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창조적인 일들,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더 넉넉해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 등장했던 이 모습만이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혹은 인공지능이 로봇이 현실 세계 속에 등장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여전히 우리는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영화 속에 이런 인공지능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혹은 로봇인데요. 이 마리아라는 로봇은 사람을 속이는 로봇이에요.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로봇인데 여기 보면은요, 이제 메트로폴리스라는 이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보지 못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얘를 전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제 클립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 메트로폴리스는 이제 부르주아의 낙원인 지상 그리고 노동자들의 지옥인 지하로 이렇게 양분돼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로봇인 마리아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을 가진 마리아가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을 깜짝같이 잘 속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고 지하에 있는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지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들이 지상에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냥 자신들의 삶에 이제 충족하면서 그냥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속이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 마리아의 역할이었죠. 영화 속에 등장한 인공지능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가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람을 속인다. 에서 인공지능 마리아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아이덴티티 혹은 이 마리아라는 로봇이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적어도 만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 이게 생기면은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죠. 그거보단 조금 반대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여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HAL 9000이라는 인공지능이 나오죠. 하나의 이제 커다란 컴퓨터인데 이 인공지능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이제 맡은 임무를 완전히 완수해야 되는 그런 인공지능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신은 완벽하고 자기 자신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완벽하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지 자기는 절대 실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인간들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HAL 9000이라는 인공지능이 묘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터미네이터. 이 터미네이터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여러 편의 영화들을 만들면서 우리들에게 참 재미있는 어떤 시사점을 제공해 줬던 그런 영화죠. 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인공지능 스카이넷, 미래에 있었던 인공지능이에요. 미래 사회에서 스카이넷이라는 인공지능이 지구를, 전 세계를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인간들이 일으키는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일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존 코너가 과거로 오죠. 과거로 오다 보니까 스카이넷이 과거로 온 존 코너를 없애기 위해서 T800이라는 이제 로봇을 과거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 스카이넷은 자아를 갖춘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이 스카이넷은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인간들을 박멸해야 된다. 지구를 위해서 로봇들이 지구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인류를 반란군으로 묘사를 하고요. 이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존 코너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 존 코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로 간 이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로봇을 과거로 보내기도 하죠. 자, 이런 다양한 원칙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가 내린 판단을 끝까지 이제 어떤 이제 완전 무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런 인공지능들은 어떤가요? 뭐 그다지 미래를 바라볼 때 장밋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의 발전이 즉 인공지능의 발전, 로봇의 발전, 컴퓨터의 발전들이 미래 사회 속에서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는 인간들에게 암울함을 안겨주는 그런 요소들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좀 어두운 면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인공지능들은 이런 면들이 좀 많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이제 프로 기사를 이겼던 그 알파고와의 대전을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낙담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그 게임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죠. 겁내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거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인공지능을 대하는 일반적인, 즉 인공지능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을 대할 때 갖게 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봇 3원 측에 대해서 재밌게 한번 보면은요.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발표한 단편 소설 런 어라운드라는 소설이 있는데, 제가 저 소설책을 이게 이렇게 유명한 책인지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도서관에 가봤더니 이제 도서관에 그 SF 소설들이 있어서 소설들을 쭉 읽었는데, 그 중에 이 아이작 아시모프 작가가 쓴 런 어라운드라는 소설이 번역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쭉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행성을 이제 우주에 나가서 행성을 조사를 하는데, 이제 공기가 없으니까 우주복을 입고 다녔겠죠. 우주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로봇과 함께 이렇게 행성을 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우주복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공기가 새는데 이 상태로는 자기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산소의 양하고 내가 이제 거꾸로 돌아서 안전한 기지로 돌아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계산해 봤더니 도저히 이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로봇을 불러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이제 데려다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로봇도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고장이 나서 로봇은 자기 혼자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혼자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이 로봇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 일부러 자기 자신이 기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공기가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반대로 더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이제 처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로봇이 이 사람이 이대로 두면은 죽을 거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 세 가지 원칙. 자, 여기 보면은 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없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게 1원칙,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즉 3원칙이 있는데 3원칙 중에서 1원칙은 우선적으로 이제 프라이어리티, 즉 그 우선성이 있는 거예요. 2원칙은 1원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게 2원칙이고, 3원칙은 1원칙과 2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한다, 지킨다. 이게 로봇 3원칙이고, 이 로봇 3원칙은 런 어라운드라는 요 단편 소설에서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쓴 글의 내용일 뿐이에요. 이게 뭐 로봇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로봇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스탠다드한 규격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규칙을 로봇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1원칙,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로봇은 자기 주인이 이대로 두면 죽을 거라는 게 뻔하니까 고장이 난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을 얼른 안고 그리고 기지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런 어라운드라는 요 소설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로봇 3원칙은 이 소설 속에서 로봇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3원칙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킨다면 로봇이 인간에게 위협이 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작가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소설 이후로 로봇에 대해서는 이 그 로봇 3원칙이 이제 여러 소설이라든지 글을 쓸 때 많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 로봇 3원칙이 지금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바르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사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1원칙만 하더라도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 안 되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걸 하려면은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지 처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건지 해가 되지 않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은 로봇은 충분한 지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냐, 해가 되지 않는 것이냐, 저 사람이 위험에 처했냐, 위험에 처하지 않았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판단하는 건 아직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죠.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나만 인간이 아니라 내 옆집도 인간인 거고 지구 반대쪽에 사는 사람도 인간인 거고, 쉽게 말해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 인간이 아니라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인간인 거죠.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 놓으면 이 로봇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칙에 따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로봇을 어디에 또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 군사적인 목적을 사용하는 로봇을,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론 같은 걸 사용을 하죠. 자, 드론을 써서 정해진 목표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로봇을 쓰죠. 군사용 로봇들. 이 군사용 로봇, 말이 군사용 로봇이지 뭐 쉽게 말하면 살상 무기인 거죠. 살상 무기를 우리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 혹은 이제 주변 어떤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사람이 다니면은 이제 총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로봇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1원칙에는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 3원칙은 현재 만들어지는 모든 로봇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원칙은 아니고요. 이제 지키려 그러면은 모든 로봇들이 거의 완벽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실제로 산업용 로봇들은 이런 인공지능을 거의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단순한 제어들을 사용해서 일정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로봇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많고, 그리고 군사용 로봇들은 이거하고는 또 전혀 상관이 없죠. 다만 이 로봇 3원칙은 우리가 계속해서 로봇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계속 공부를 해 나갈 때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를 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좀 이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